따른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생성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노력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금 나가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리는 원내대표의 벽면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로 그 내용을 찾아나가는 자리입니다.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비상계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한국 커다란 충격을 줬다. 충격, 기이, 경악, 세계 언론들이 쓰는 말입니다. 계엄이 이런 민주국가, 성공국가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부도 얘기합니다. 보기 드물게 적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통령의 오판이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CNN,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즈,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BBC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임덕이 아니다. 데드덕이다. 권력 공백 상태다.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합니다. 세계 언론입니다. 좌파 언론 아닙니다.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행태다. 잘못되었다.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뭐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국회의원, 의원 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 PPP였습니다 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국민께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없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걸로 움직이죠?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이게 작동이 진짜 안 돼요. 이게 진짜 작동이 안 돼요. 계속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진짜 작동이 안 돼요. 네. 총리, 어제 대통령 담화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일원인 선관위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도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관위로서 그러한 그 현상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그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했다.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말한 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 하에서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 주시죠. 글쎄요, 그거는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계엄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하고 손을 그으세요. 어제 담화는요 모두가 기가 찼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지지세를 극우적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팩트조차 하나같이 사실인 것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박약을 주장하기 위한 합리적 모색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그런 담화문을 보고 지금 국정 운영을 그래도 대신에 책임지고 있다는 총리께서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하십니까?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되는 시인입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불법이라고 말을 해야죠. 당당하게. 왜 말을 못했어요? 위헌 불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의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국무회의 당시에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말고 법과 그때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국무위원들이 명확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회의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 그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얘기 안 했다는 뜻이네요. 반대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절차적 국민들이- 하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안 하셨네요. 절차적 하자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이것을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부 국방부 장관께서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건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모를 만큼 무능력했던지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저는 일체 보고받은 바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송미령 장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공간에서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9시경 대통령 직무실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시간이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9시쯤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상이 있었고요. 총리께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아까 조정식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어저께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한 10여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자리를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 사항들 나눴고요. 그러면서 다시 총리님께서 대통령이 부르셔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데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총리께서 대통령께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20, 30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나눈 얘기들을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의견도 내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근데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발표로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그 간략히 그냥 그 정황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9시경에는 대접견실이 아니라 이제 집무실에서 4명 정도의 먼저 온 4명 정도의 장관과 함께 저까지 국무총리와 안 됐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견실에 있었고 국무총리는 계속 대통령과 논의를 위해서 왕래를 했었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마지막쯤에 왔기 때문에 접견실에서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그분은 뭐 상황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늦게 거의 끝날 수가 무렵에 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건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처음에 집무실에서 만날 때 같이 있었던 다른 장관이 있는데 각 장관별로 그럼 부처별로 해야 될 일이 하달이 된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게 제가 온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온 말씀하셨잖아요. 이유는 저하고만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잠시 침묵이 있고 그리고 옆 대접견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집무실에서 다른 4명의 장관들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났을 때 본인이 그 서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4명의 장관들은 뻔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상황을 제가 더 드린 자세하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대통령께서 답을 하셨으니까 뭐 발언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죠. 외교부 장관에게만 그런 문서를 줬습니까? 저는 저한테만
받았고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 간략히 설명 제가 주시겠습니까? 워낙 충격적이어서 뭐 생각나는 대로라도. 재해공간이란 단어만 기억나고 뭐 아주 상세한 게 아니라 서너 줄 그냥 줄글처럼 돼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고 나오지도 드리겠습니다. 않고 한번 고민해 한번 아니, 들고 기억을 나오지도 떠올려 않고 주십시오. 놓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재외 공간 내자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제 공간에서는 뭐 이런 그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 있으면 했을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당시에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엔 규약 가입 중이죠. 네, 관련 규약에 따르면은 국가 존립 위협하는 공공 사태에 예외적 그러니까 본 규정상 규약의 의무를 이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탈한 규정 그 이유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다른 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셨어요? 네. 사전에는 즉시 통지, 사후 통지까지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 그리고 외교장관이- 보고서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 외교장관이 지금 모든 협약의 관련 규정을 다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외교 부처에 질문한 것도 4, 5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장관님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들만 남발한 건가요?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동맹국에도 통지하지 않고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위상을 또 높이던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상태 정상적입니까? 저는 뭐 그런 다자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한미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전념해 왔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챙길 여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뭐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나고 하면은 어떤 국무위원들의 조력을 듣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망가진 외교라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그런 외교의 결정적인 시점들의 결정들도 상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망가진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데미지가 왔지 그 이전에 어떤 심각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좋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이 받아준 네,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도 했고 전화 통화로 결정을 바꾸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 하셨나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부끄럽고 죄책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려 2시간 가까이 그 자리 계셨어요. 1시간 20분 40분입니다. 정도 있었습니다. 9시경 가셔서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무위원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대회의실에서 다른 위원들이 오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숙소 오는 말씀해 사람마다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거를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이 정도 과정보다 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드린 것도 자리입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저는 얘기입니까? 한시에 불리하면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 협의 내용에 있어서 이 자리가 가장 준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겠습니다. 사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토론의 장이고 사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제 판단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도착해서 상황부터 끝까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부당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 성의 있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걸 반복하시라는 말씀은 국무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회의실에서의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십시오. 오는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번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총리 이외에 집무실에 들어갔다 온 분은 어느 위원입니까? 경제부총리 들어갔다 오셨고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갔다 오셨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그 외 국무위원은요? 그 이전에 자신들의 견해를 대통령께 밝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들어갔다 온 분은 없고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상황을 100%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정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국민께 해주십시오. 글쎄요, 뭐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자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한 국면은 한 사람 없다고 비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박차고 뛰어나온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비굴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만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접 집회를 나가보겠다. 정치와 관련해 정보를 찾아보고 무엇이 위법이고 불법인지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들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리고 여당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조차 본인의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후 하셔야 될 역할이 뭔지 그 초등학생의 이야기로부터 경청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충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건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국민께 너무나도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수출, 기술 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부도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 정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목, 개인과 정치적,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유혈이 낭자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사류라고 하겠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 유출길을 열어주는 국회 증감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가 기밀들이 군사 기밀들이 유출되고 언론 길들이기와 가짜뉴스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계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차관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차관님, 최근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방위 현안 질의 중에 전투 통제실 위치와 내부 구조, 의원님들, 수방사 비원 벙커 정보, 의원님들 질의 좀 할 수 있게 드론사의 드론 보유 조용히 수량, 바랍니다. 기존까지 수많은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들이 생중계로 유출됐습니다. 거기다 정보사 요원 5명의 실명까지 거론됐죠. 차관님,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군사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은 저희들의 여러 가지 안보상에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통제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미사일 부대라든가 특작 부대의 비상시 우리군 지휘부의 위치와 침투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탄저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은 기밀 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11월 6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우리의 그 적국과의 그 통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일들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간첩죄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제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정권과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미군 기지 같은 군사정보들을 입수하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촛불 시위 투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압력하는 이 간첩들 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이러한
간첩에 대한 대응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옛날과 같은 그러한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국가 보위를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권은 제대로 허점이 많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누가 박탈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6월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 이들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총리님, 이들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금 적국을 위해서 간접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 데에서 이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구속까지는 해도 간첩죄로 엄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8월 2019년부터 정보사 기밀 요원들과 그들의 신분과 중요한 군사 기물을 중국에 팔아넘긴 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들으세요.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북한이 아닌 중국 같은 외국에 우리 군사기밀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법률적 이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으니까 이 개정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국회가 논의하시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막았습니다. 빨리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최근 감사원장이 탄핵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탄핵당해야 됐습니까? 그거는 탄핵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는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중한 그러한 범죄가 있을 때 일종의 파면에 대한 해당하는 그러한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이런 그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그러한 그 공직 기강 또 공무원에 대한 그 사정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국회가 국정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탄핵 소추의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 채무 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에 마땅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에게까지 계엄 당일 메인 뉴스 큐시트랑 제목을 비롯한 언론 보도 내역 일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언론 간섭이자 방송사 길들이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가방위에는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 질의를 열고 나서 희대 선동꾼 김어준 씨를 불렀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암살조가 있었고 체포돼 이송되는 여당 대표를 사살한다.
그리고 이걸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 자석까지 내준 가방위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이 과방위에서 저는 처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우리 사법 시스템에 저촉이 된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근거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의 말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밝히십시오. 확인해 봤습니까? 출처를 대십시오. 그 말이 왜 가짜 뉴스인지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희 여당은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믿어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신뢰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결코 정부 여당을 두둔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우리 당에 108석에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까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무기력한 저희에게 엄중한 해처리를 들어주십시오. 어떠한 질책도 감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멀머삼아 헌정 질서를 유지한 유린한 저 무도한 민주당에게도 엄중한 해처리를 내려주십시오.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